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는 96만 명이 조금 안 됐네요. 95만 9천 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언론 도스태핑도 윤석열 대통령 안 하시고 우리 언론과 인터뷰도 잘 안 하시는데 요미우리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통화했던 기자도 거의 비슷한 말을 했는데 네. 진행자도 그 얘기를 하시네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2018년의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라는 인식을 대통령이 직접 드러낸 대목입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 간에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다. 1965년 협정의 규범적인 해석, 그리고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표한 제3자 변제가 본인이 직접 추진한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제3자 변제 추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다 라고 밝혔고 향후에 한국이 일본 기업의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재단을 통해서 변제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들에게 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논란도 수습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언의 맥락을 보면 결국 한국의 이제 대법원 판결을 우리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좀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사실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수십 년간 쌓아올렸던 거를 대통령이 한 방에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미우리 신문 이거 전문을 구글을 돌려서 다 읽어봤는데 요즘 번역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예, 제가 일본어를 하지는 못해서 문제될 만한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장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우선 본인이 대선 출마 전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이 제3자 변제 방식이 사실상 제3자 뇌물 K미르 스포츠 재단처럼 거기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상 이것이 어쨌든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거꾸로 무의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핵할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정말 구체적으로 내일 기자들이 갈 텐데요. 주로 말진들이 가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할 텐데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미우리는 일본의 보수 언론이고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 정도 되는 언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언론하고 만나서 양국 관계 정상화가 두 나라의 공통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를 국내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국익이 어느 나라 국익을 말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어요. 일단은 피해자 가족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유족이죠. 이제 본인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지금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그리고 이춘식 할아버지 세 분은 이거 안 받겠다라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을 재단에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받게 하려면 또 공탁 걸고 이러면서 또 재판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좀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이제 강조했던
법치주의에 따르면 사실은 우리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제3자 변제도 결국 이제 당사자의 이해와 이 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조선일보 인터뷰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유가족분들이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유가족들은 당사자성에 있어서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힌 3명의 생존 피해자들하고는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도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위 이제 고인의 유지를 이어받는 거는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동지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 3인의 의지가 더 우선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다가 그 우리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전체 21만 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21만 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막대한 비용을 이걸 다 어떻게? 예, 그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그 돈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 유미우리 인터뷰에서 저는 이제 문제가 이거 앞부분만 먼저 보자면 구상권 문제 없다, 행사 안 할 거다 미래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일본 극우 쪽에서 그 얘기했던 미래 구상권 요구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더 단속을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단돌이라는 말이 일본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단속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산케이 신문 등에 나왔는데 그 우려를 단박에 또 불식시켜 주셨어요.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결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논의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즉 피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보상해 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당장 아까 말씀하신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생존 피해자 3분은 명확하게 난 이 돈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분들의 목소리는 그런 명확한 거부의 목소리도 더 이상의 논의가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단박에 무시하고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 그분들이 돈 받으려고 20여 년을 싸워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받으면 논의가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이 접근법이 매우 천박한 거죠. 정말 너무 천박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수준인데 이 구상권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 그 법률 대리 하시는 분 취재를 했는데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그 기일이 1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그 발표를 하면 2023년에서 2033년 안에 이게 이루어져 대통령 임기 5년이지 않습니까? 1년 지났고 4년 남았어요. 그 남은 6년을 어떻게 담보하죠? 정권 교체가 돼서 바뀌면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자신하면서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뭘 근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전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기자들 상대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구상권을 어떻게 나중에까지 청구하지 않을 거라고 담보할 수 있느냐,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 했더니 우리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청구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그 뒤에는 우리 정권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이제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대통령실에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할 발언으로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보였고, 또 한 가지는 김태호 차장이 이제 구상권과 관련해 가지고 발언한 내용이 보면 인식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구상권이라는 건 결국 전범 기업이 우리 피해자들한테 어떤 형태의 전쟁 범죄를 통해서 피해를 입혔는지를 이제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추가 되는 건데, 이 구상권이라는 게 1965년에 있었던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5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던 거. 그래서 우리 정부가 2차례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징용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왔는데 또다시 피고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혹시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할 경우에는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뒤흔들 공산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외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징용 문제와 분리시키고자 한 것이다 라는 입장.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국가안보실의 직원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직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문제의식도 문제가 있는데 법률가로서 구상권이 뭔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상권이라는 거는 그냥 뭘 구상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법정 채권이잖아요. 판결금을
전범 기업인 미쯔비시 등이 아니라 재단에서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재단이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갚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 대신 돈을 내줬으니까 법정 채권을 당신에게 구상하겠다. 대신 내준 것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5년 청구권 협정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쯤 하시면은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해야죠.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상권을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내 돈 달라 대신 변제해 줬으니까 이게 구상권이에요. 저도 근데 무슨 이제 65년 청구권 협정 얘기를 하세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시잖아.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안을 취재하면서 2018년 대법원의 판결문을 뭐 기자들은 이제 여러 번 읽어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논증을 합니다. 네. 실제로 관련된 얘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네. 정부의 관계자들이나 대통령이 그 판결문만 읽어봤어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개인이 전범 기업인 미쯔비시 그리고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국가 간으로 해결됐으니 이제 퉁치고 넘어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이현주 의원께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뭔데 개인의 이 판결에 대해서 뒤집어 엎고 그냥 국가가 결정한 대로 따라라. 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르시오라고 명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자유를 강조하는 대통령께서 하실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말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강제동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또 일본의 네. 소위 반경 능력 그렇습니다. 소위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일본의 네. 재무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 지역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도 요미우리 인터뷰에 들어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경 능력 보유 방침을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해 이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경 능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제 타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라 계속 논란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요미우리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런 식의 이 방침 변경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세종의 안보 문서를 네. 개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상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이제 용인하는 이 발언을 한 셈이고요. 자칫하면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통령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반경 능력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곧바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 반경 능력은 일본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해서 무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요미우리와의 인터뷰 발언 그리고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이 사안을 악용할 소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일본이 바꾼 3대 안보문서 내용에 보면 중국의 군사 동향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적은 중국이고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일본의 우리 지금 주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방위력을 강화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경 능력을 보유하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안보 문서를 바꾼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국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좀 그 윤석열 정부에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태 지역에서의 예방 전쟁, 이른바 대만 문제 등등에 대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도에 살고 있고 어찌됐든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함께 살아야 되는 동북아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나라고요. 이게 네. 어제 오늘이 아니라 반만 년 이상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틀 안에 가두면서 우리 스스로 외교 역량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미일 동맹의 어떤 종속 변수로 만들어버리는 왜 이런 식의 외교를 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선언하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이렇게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는 이게 전문이 다 그 해석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요미우리 전문을 이렇게 구글을 돌려서라도 보면 굉장히 긴 분량을 대통령께서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예.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동북아에서 우리에게 즉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영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국가들과는 상호협력하겠다. 그러면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들과는 상호협력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다면 일본과 군사협력을 높여가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즉 한미일이 중국, 러시아와 대적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딱 그렇게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통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나 보편적 가치, 일본도 마찬가지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 이걸 계속 강화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진영 논리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편, 친구 아니면 적, 이런 이분법적 구조로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후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자국 이기주의. 그러니까 네.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IRA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반도체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한미 동맹이지만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불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조합니다. 네. 왜? 무엇 때문에? 여기에 국익이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누구의 어느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겁니까?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 보편적 가치라는 굉장히 선언적으로만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설명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일본 정부나 혹은 일본 기업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전쟁 범죄나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나라와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자유인권연대 법치라고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에서는 밝혔습니다. 자유인권연대 법치다. 위안부 문제 같은 밝혔고요. 성노예 문제를 우리가 보편적 가치로 일본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계속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패대기 외교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일본을 앞장서서 옹호하면서 이것이 뭐 글로벌 복합 위기의 문제라든가 북핵 위협 때문에 이렇다라든가 이것이 대승적 결단이다.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 언론, 일본에 가 있는 특파원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정치학 교수하시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일본에서 가장 언론에서 반기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추억.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애틋하게 오늘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밝혔는데요. 네네. 60년대에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따라서 일본에 이제 체류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네, 그 얘기를 네.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뉴스 신세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이어갑니다. 네. 7488님 강제동원 유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 표면화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1만 명이라고 하고요. 근데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의 입장과 결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논의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이런 아직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영원히 뭐 보상을 받거나 또는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선 민족문제연구소에 상담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까 광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일본의 그 아버님이 그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끝나고 나서 일본에 주는 장학금을 처음으로 수령한 여럿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뭐 혼자만은 아니고 그래서 그 장학금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오셨다. 그때의 하죠. 얘기를 예. 이제 오늘 대통령이 추억을 했는데요. 예. 우에노역에서 철도를 타고 국립역에서 내려 아버지의 아파트까지 갔다라고 회상을 하면서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본 분들은 정직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본의 음식을 좋아한다면서 이제 모리소바라든지 우동 같은 음식들을 언급하고 미식을 다룬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위 이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일종의 센세이션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환영받고 있대요, 이 얘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아베가 강조해왔던 게 소위 아름다운 나라 일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 일본이었고 아베 신조가 썼던 책 제목도 아름다운 나라로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일본인들의 취향에 굉장히 착 달라붙는 대통령의 발언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다만 이제 일본한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적으로 퍼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져올 거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어제 이제 김성환 안보실장이 밝히기로는 제3자 변제 해법이라든지 뭐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을 현안으로 다루겠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오늘 대통령실에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밝힌 걸로는 이번 한일 정상 간의 공동선언은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 기자회견만 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그것도 이제 뭐 공동선언이 없기 때문에 각자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각자 이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겠다라는 거였고요. 뭐 이제 일단 김태호 차장이 얘기한 걸로는 10여 년 동안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제된 문구를 다듬어서 공동선언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서둘러서 일본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실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설명 중에 제가 재밌게 봤던 건 이겁니다. 저녁밥 2번 먹는다라고 해서 막 언론에서 이런저런 보도가 있으니까 저녁을 2번 드실 수 없다. 두 번째, 그 오므라이스 집, 돈가스 집은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예. 그 상징성도 상당히 있는 식당인 거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128년 전에 을미사변이 있었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그러니까 두 가지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하고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사실 어디서 왜 누구랑 밥 먹는지 다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식당을 정했는지 오늘 뭐 정치권 안에서도 관동 대지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인 학살터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식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가스가 넘어가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물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넘어야 할 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제 저녁입니다. 전두환 손자 되시는 분이 SNS로 동영상, 사진 쫙 올리면서 굉장히 그 파문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들의 치부를 이제 고발하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직접 동영상으로 이제 발언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 전재용 그리고 제 새엄마의 이름은 박상아입니다. 이들은 7.5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할머님 이순자 씨입니다. 이는 이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입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은 돈이 없으면 장만할 수 없지요.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손녀 보시다시피 초호화 결혼식을 하시는 사진입니다.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현재 백서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 하고 우울증 뭐 등등의 정신질환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발을 한 전우원 씨 본인은 이미 이제 치료를 받아서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아마 가족들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제 숙부인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 재만 씨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와인 산지죠, 나파밸리가. 그렇습니다. 2010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G20 정상의 만찬주로 선정이 돼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거라서 이런 돈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 비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뭐 예약 방문제로 운영이 됐고
된다고 하고요. 국내 재벌, 유명 정치인, 고위공무원들이 주로 가는. 그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거기가 뭐 이제 그렇다는 건데 바소 와인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음. 이게 굉장히 비싼 와인인데 이게 여기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축제라는 게 확인이 되면요. 부정축제 처리법에 따라서 환수할 수 재산 있고요. 몰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